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성의 정체성, 보다 정확하게는 여성 미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고민했던 두 번째 사례로 니키드 생빨의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키드 생빨은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이분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파리 근교 여기 누이라고 써놨는데 누이 수육센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에 부촌이고요. 이제 이 부촌에서 살 만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분이 태어났을 당시 이제 아버지가 제2금융권, 그러니까 증권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년기를 지나고 나면서 그 즈음에 이제 프랑스에 경제적인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일종의 경제 대공황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문제가 크게 생겨서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뭐 청소년기만 불우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유복한 가정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돈을 벌려고 바쁜 것인지 아니면 쓰려고 바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관계가 그닥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아빠는 아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머릿속에 엄마는 굉장히 무책임한 존재,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 부모와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으로 이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 근데 더 끔찍했던 거는 이제 이 아버지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니도록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많이 움츠러들고 뭔가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내몰렸던 이 니키드 생빨이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독립해서 이 집에서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18세가 되던 해에 굉장히 이제 외모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모델 일을 하게 됩니다. 모델 일을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 남자친구와 이제 함께 살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불안정했고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충격이 됐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평생 원망해 왔는데 내가 그런 엄마가 되고야 말았다라는 부분은 이 작가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의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사실은 약물에도 손을 대고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자신이 이제 일어서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원색을 쓰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저 그림을 그렸는데 이후로는 퍼포먼스 아니면 굉장히 큰 규모의 조각, 이런 것으로 점점 이제 장르를 옮겨가게 되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 작가는 어떤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그런 이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작품 속에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분은 그저 결혼해서 아내, 엄마,
이런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삶에 그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미술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내려는 욕구도 성취하고 그리고 사회의 모순 뭐겠어요. 항상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들러리를 서는 실제 사회도 그렇고 미술계는 더더욱 그랬겠죠. 이런 사회적 모순으로부터 오는 상실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담아서 이걸 이제 폭력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니키드 생파리 유명해진 거는 슈팅 페인팅이라고 하는 작업 때문이에요. 슈팅 페인팅은 말 그대로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그 작업을 밑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물감 주머니를 매달아요. 물감 주머니를 매달고 총으로 쏴서 물감 주머니를 맞추면 주머니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물감이 흘러내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물감들이 흘러내려서 특정한 색채를 입히는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작업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뭐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실제로 누보 레알리즘 작가라는 명칭을 니키드 생파르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누보 레알리즘은 무엇이냐? 누보 레알리즘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리얼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주장을 하는 작가들을 누보 레알리스트라고 부르는데 누보는 불어로 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알리즘은 리얼리즘이죠. 그 전에 사실주의라고 하는 건 진짜 사실주의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사실적인 작업이야. 이런 걸 천명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누보 레알리스트 계열의 대표는 이제 이브 클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프랑스 작가고요. 이 이브 클라인이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는 거는 시각적 사실을 담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브 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이제 밖에 외부에 한 3달 동안 그냥 방치해 두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내 그림 위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서 실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새긴 물리적 기록들이 진짜 리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보 레알리스트 계열의 작가들은 퍼포먼스를 많이 합니다. 퍼포먼스는 언제나 우연성 이런 것들이 개입되게 되고 그게 진짜 사실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 작업도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죠? 물론 물감 주머니를 매달아 놓고 쏴서 터뜨리면 물감이 흐른다 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이게 어느 물감 주머니를 어떻게 맞춰서 이게 어떤 식의 효과를 나타낼 건지는 언제나 우연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팅 페인팅으로 인해서 니키드 생파르는 누보 레알리즘 계열의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슈팅 페인팅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실제 시연이 되는데 그 영상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In shooting myself, I took aim at society and its injustices. In shooting my own violence, I took aim at the violence of the times. Que ce soit l'histoire, que ce soit le présent, que ce soit les religions, que ce soit les hommes, comme elle le dit, la politique. Nothing can be as beautiful to me as when the shooting takes place and all the bags burst. C'était un peu la pochette surprise, parce que comme elle recouvrait tout de blanc, elle savait, mais comme souvent elle invitait d'autres personnes à tirer,
c'était arbitraire. Sur certains, elle a rajouté des spray paints, des cannes pour faire des graffitis. Ça avait une autre manière d'exploser. Contrairement aux sachets de plastique où là, vraiment, ça saigne et ça dégouline. C'est l'intervention du spectateur et du tireur ou de la tireuse qui fait que le résultat est tel qu'il est. Beaucoup d'entre eux ont été faits devant la télévision, donc il y avait déjà quand même toute une mise en scène qui était faite. Kennedy Khrouchtchev, coincé dans un même corps de femme, vraiment le sexe en avant, elle est méchante avec les deux, elle les met au même niveau. Donc là, à l'époque, quand même, une américaine, c'est bien violent. Elle avait fait scandale et c'était quand même le but recherché. Hein. Une fois que c'est devenu trop addictif, que c'était devenu trop un rituel qui se recommençait perpétuellement et qu'elle était trop amoureuse de justement la peinture qui coule, de faire. Là, elle a décidé d'arrêter du jour au lendemain parce que quelque part, ça lui enlevait de sa liberté. My problem is creating now, is creating beauty, is creating something which has to do with you, which has to do with now, which has to do with bombs and everything exploding at the end of the world. Bang!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작업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실은 이 작가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요런 이제 정말 슈팅을 하는 요런 작업 이전에 요런 작업이 선행되었었다는 거죠. 제목이 내 사랑의 초상화라고 하는 작업인데 보시면 화이트 셔츠에 넥타이를 이거 남성들이 주로 입는 옷차림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머리가 있어야 될 부분에 관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트가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남성의 얼굴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성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남성들을 정말 상징적으로나마 죽이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작가가 그 작가 노트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의 설명들이 다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1961년 나는 아빠를 향해 쏘았다. 아빠는 나에게 어떤 커다란 증오의 대상이었겠죠. 근데 이 아빠는 단순히 그냥 내 아빠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 뭐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덩치가 엄청 크거나 아니면 그냥 뚱뚱하거나 가리지 않고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남자들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특정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 오빠, 사회, 교회, 수도원, 학교, 이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어떤 권위들이죠, 그죠? 내 가족, 그리고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엄마.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존재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지금 내보이는 이런 작품이 내 사랑의 초상화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이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슈팅 페인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적인 작업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자기가 쓰던 뭐 낡은 장난감, 인형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죠? 아니면 그 신심 깊은 가정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순환상, 그죠? 그리고 도대체 어디 쓸데도 없는 것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한데
모읍니다. 한데 모아서 그 위에 금색으로 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금색이 어울릴 법한 거는 그리스도 순환상 정도겠죠. 근데 이 작가는 자기가 쓰던 장난감이나 그리스도상이나 폐품, 이 모든 게 사실은 별 차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데 모아놓고 전체를 이제 금색으로 칠해서 마치 이게 어떤 성스러운 것인 것처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종교예술에 대한 패러디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패러디라는 거죠. 이 작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전시를 기획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죠. 갑자기 그만뒀다. 그죠? 좀 과도하다 싶을 만큼 계속 슈팅 페인팅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두고 새로운 작업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는 당시의 어떤 미술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죠. 미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몸담고 있던 미국 미술계를 보면 미국 미술계는 사실은 뭐 40년대, 50년대 이런 시기는 형식주의 미술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미술이 미국의 대표 미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추상 표현주의를 옹호하는 미술론이 형식주의 미술론인데 이 둘 다 엘리트주의 미술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적이고 어려운 성격의 미술이고 이 추상 표현주의를 설명하는 형식주의 미술론은 이게 옳아, 우리 편 말곤 다 나쁜 편, 이런 식의 주장을 폈기 때문에 매우 교조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런 미술에 되게 지치고 실망한 젊은 미술가들이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미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가 팝아트가 되겠죠. 팝아트는 절대 어려운 미술 안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친근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팝아트가 여성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은 좀 지나치게 대중적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매끄러운 누드, 특히 핀업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핀업은 요즘에는 뭐 아이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핀으로 꽂죠. 그죠? 근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핀업 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굉장히 섹스 어필하는 여배우 뭐 이런 이미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릴린 먼로 같은. 핀업 이미지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성적으로 어필하는 여성 이미지 이런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팝아트가 여성을 다룰 때는 핀업 이미지로 대표되는 어떤 성적인 대상물로서의 여성 이미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생팔은 사실은 이 형식주의 미학에 반대해서 추상 표현주의 이런 거를 거부할 뿐 아니라 팝아트의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도 반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슈팅 페인팅을 그만두고 이 니키드 생팔이 이제 새로 제작한 여성 이미지는 영구적이지 않은 소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누보레알리즘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파에 그냥 그대로 시달려서 점점 마모되어 가는 사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영구적이지 않은, 그래서 언젠가 마모되어 소실되는 그런 소재로 제작을 한 여성 이미지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한편으론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여성 이미지들을 이제 조각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비평계는
이 추상표현주의에서 팝아트에서 그 다음 미니멀리즘으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니키드 생팔의 이런 그 새로운 여성 이미지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페미니즘 미술에 있어서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니키드 생팔은 도대체 어떤 여성 이미지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이 니키드 생팔이 슈팅 페인팅 할 때도 이제 선보인 바 있는 뭐 작은 입상, 장난감, 인형 이런 것들을 주로 한데 모아서 뭐 아상블라주, 이게 아상블라주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한데 모아놓는 걸 아상블라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다 발전된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에요. 얘네를 나나라고 부르고요. 이 시리즈들을 나나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나나들은 항상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 세워져 있어요. 이 외부가 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예요. 거주지에 작은 공터 이런 데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데 공원에 한켠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가는 이런 작업을 되게 좋아해요. 이 나나 말고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 파리 가시면 뽕피두 센터 이제 즐겨 찾는데 뽕피두 센터에서 나오면 분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대에 보면 이런 원색들로 만들어진 조형물들이 막 있는데 그 작업할 때도 니키드 생팔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런 이제 뭔가 그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일상적인 공간에 세워놓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일단 여성은 맞잖아요. 여성은 맞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성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여성 누드를 살펴봤었는데 여성 누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누드 관리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 여성이 현실 속 여성이 아니라 신적 존재, 그래서 이 여성의 몸은 신체의 이데아임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과 비례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나들은 머리는 있는데 얼굴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이상적인 신체라고 하기에는 과도하게 풍만하죠. 그죠? 그리고 항상 그 여성 누드는 정숙한 비너스의 자세를 취해서 언제나 다소곳하게 그려져야 해요. 근데 이 나나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냥 멈춰서 있지 않아요. 마치 춤추고 있는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쳐 흐른다는 거죠. 색채도 보면 얌전하지 않습니다. 원색을 주로 쓴다는 거죠. 여기 있는 나나들도 이제 도로변에 그냥 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들 여전히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발랄하고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쾌활한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성 누드로부터 핀업 걸 이미지까지를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여성을 잡아내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데 나나는 여성을 잡아내는 그 특정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여성 이미지의 구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사실은 새로운 여성 이미지의 구현하면 윌렘 드쿠닝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윌렘 드쿠닝은 추상 표현주의 계열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여성을 이제 그린 그림이 꽤 유명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인 1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여인 1 제목 안 보면 이게 여성인지 괴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목을 보고서 여성인가 보다 확인하려고 보면 가슴,
굉장히 풍만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얼굴도 사람의 얼굴인지 잘 모르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반신 팔 뭐 이렇게 보이고 손도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이고요. 발을 보시면 이게 사람의 발이 아니라 무슨 새 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오리발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을 아름다운 볼거리로 그려내던 전통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은 뭐냐? 사실 이 여성은 아름답지도 않고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여성 혐오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만큼 실제로 이 그 그림 속에 사용된 색채들만 봐도 노란색, 오렌지 톤 아니면 이런 연두빛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색채들은 그 전통적인 회화가 굉장히 꺼려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얼굴 부분이나 피부에서도 주로 회색 톤 그리고 연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표현하는 색깔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여성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아마 작가가 여성 혐오증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나나를 보면 이 윌렘 드 쿠닝이 여성을 잡아낸 방식, 다시 말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런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굉장히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는 발랄한 모습을 입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나는 보시면 아까 영구적이지 않은 소재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이 잠깐 보일 텐데 기본적으로 뼈대는 철사를 가지고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 위에다 천을 씌워요. 천을 씌우고 천 위에 실제 작가가 채색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불투명해 보이지만 이게 다 천 위에 채색된 거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기 한 몇 년 서 있다 보면 서서히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길에 서 있는 나나를 정말 본 적이 있는데 그날이 되게 쨍쨍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나나다 그러고 봤는데 이 햇볕이 이렇게 투과되면 이렇게 막 딸고 따라서 햇볕이 투과되어 보입니다. 그 안이 비쳐 보여요. 그게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왜? 사실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풍만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아지는 원색 톤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나들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살짝 투과되어 보이는 그 지점에서 관람자로서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저렇게 튼튼하고 쾌활해 보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지만 저 여성도 내면에는 인간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을 법한 약점, 두려움,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작가는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이 작가가 만들어낸 여성 이미지는 굉장히 건강하고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일 것 같고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이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겉으로는 건강하고 밝고 언제나 쾌활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을 법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활발함과 쾌활함, 그 반면에 약함, 어둠 이 역설적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나나야 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나가 되게 이제 보면 볼수록 뭔가 자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 니키드 생빨전이 우리나라에 한 2년 전에 여름쯤에 열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니키드 생빨의 작품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나가 오긴 했는데 그때 왔던 나나는 PVC로 만들어진 나나여서 이런 이제 어떤 연약함, 불확실성, 두려움 이런 거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나나였는데 원래 작가의 원래 의도는 이렇게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남성들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나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나나를 한참 제작하던 중에 이 기드생빨은 혼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이 이제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거의 반영구적인 기념비이고요. 이 작품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두 번째 남편이자 동반자, 그러니까 어떤 그 동료였던 샹 땡글리와 울트베트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했던 작업이고요. 처음에는 거의 무슨 반영구적인 기념비 이런 이제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제작되고 3개월만 이제 남아 있다가 3개월 후에 철거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호는 그 여성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큰 규모의 작업입니다. 길이만 거의 한 25m 된다고 하니까 엄청 크죠, 그죠? 근데 이게 작품이 되게 묘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성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여성이 바닥에 등을 대고 무릎을 세우고 누워있는 자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나나의 좀 더 큰 버전 이런 느낌인데 이 작품이 특이한 점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출입구가 여성의 음부라는 점입니다. 실제 이 작품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여성의 내부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굉장히 도발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일단 작품에 관한 영상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était un peu comme un temple pour moi, c'était l'idée de la cathédrale. C'était l'idée que les gens venaient, que c'était une kermesse, que c'était la joie, c'était le retour à la mer, c'était la plus grande putain du monde. Je ne sais pas combien de milliers de spectateurs ont passé entre ces portes pendant les 2 mois de son existence. À l'intérieur, le public découvre une galerie de faux tableaux, un cinéma, un milk bar dans le sein droit et un planétarium dans le gauche. Et c'était aussi la menthe religieuse, la dévoratrice, enfin, elle avait beaucoup d'aspects, oui, de fonctions. Est-ce que vous n'avez pas imaginé
et qu'elle pouvait broyer et digérer son public. Oui, je pense qu'elle le faisait, parce que je pense que c'était pas tout à fait pareil quand ils sont sortis que quand ils sont rentrés. La Honne est détruite 3 mois plus tard. Est-ce le plaisir éprouvé par les visiteurs de la Honne? Toujours est-il que la natalité a sensiblement augmenté l'année suivante à Stockholm. 자, 실제로 이제 이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품을 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겠죠, 그죠?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 뭐 텍스트 이런 걸 찾아보면 이제 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관람자들은 이제 여성의 음부를 통해서 여성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 뭐 옆에 이제 그림들이 붙어 있는 통로를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딱 서게 되면 내가 진짜 여성의 몸 속에 들어와 있구나. 여성의 몸 속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여성의 몸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밀크바하고 이렇게 영화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밀크바는 여성의 가슴이 만들어내는 게 우유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밀크바가 있고, 그리고 그레타 가르보의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이 있는데, 그레타 가르보는 미인의 대명사죠. 그죠? 그래서 여성의 가슴 하면 떠올리는 두 가지, 여성성과 수유를 한쪽에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플라네타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천체를 구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별이 돌아가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성은 성적 대상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생산하는 그런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그런 몸이기도 하지만, 여성은 하나의 우주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유도 한 잔 마시고 플라네타리움도 보고 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이 편견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이 혼 안에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혼은 여태까지 관음증적 시각의 대상, 다시 말해 성적 이미지로만 여겨지던 여성, 혹은 젖을 먹이는 자연으로서의 존재인 여성, 이게 이 두 개가 다 여태까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다루던 방식이었죠. 그죠? 이거를 아니다라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밀크바와 영화관으로 되게 재미있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여성은 그게 다가 아니야. 여성은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우주와도 같은 존재이기도 해. 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여성 이미지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고 화려한 방식으로 경의를 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은 여성의 몸이 어두운 대륙, 이게 엘렌 식스의 주장이죠. 그죠?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여성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 기존의 여성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고, 식스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용기를 내서 여성들만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 알려고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니키드 센빨이 여성은 이런 게 아닐까? 라고 먼저 알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혼이고, 이 혼에 들어갔다 오면 남성들이 그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편견 내지는 되게 낭만적인, 그러니까 아무런 그 팩트 없이 우리들의 상상만으로 만들어냈던
오해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작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응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니키드 생빨의 작업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 작가는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남성을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 작업에서는 스스로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여태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려고 했구나. 전형적으로 그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특히 엘렌 식수가 주장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작업을 실제 시각 미술의 영역에서 담당해 왔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니키드 생빨의 작업을 이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키드 생빨은 색채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요. 이 사람은 편지 하나를 보내는데 편지에 그림을 엄청 그려요. 그래서 편지 자체가 하나의 무슨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키드 생빨이 가진 굉장히 여러 중요한 지점 중에 오늘은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이 작가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작가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또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이번 학기 페미니즘 미학과 예술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간 이제 되게 어려운 이론들도 다루고 그랬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